어머니, 그만두세요. 환자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폭우 쏟아지던 산길,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버려진 간병인은 따뜻한 밥상의 대표로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산사태 속 버려진 68세 간병인에서 1년 만에 따뜻한 밥상 대표가 된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눌린 금속처럼 무겁고 산 위의 공기는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가로등이 깜빡였고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세상도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김옥희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숨이 점점 가늘어지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환자의 손목 위에 얹혔지만 따뜻한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잠 한숨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멎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도 따라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손 좀 움직여 보세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고 손끝의 온기는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녀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전등 불빛이 환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빛은 하얗게 그러나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끝났나요?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박윤정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피로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오키 씨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시계를 한번 보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42분. 짧은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 들어가야죠? 아직 아니에요. 병원에서 확인팀이 올 거예요. 윤정아, 내가 대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안 돼요, 어머니.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요. 다르게? 간병중 사고입니다. 책임은 간병인이 져야 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아셔요. 어머니가 마지막 약을 투약하셨잖아요. 의사 지시대로 했어. 증거가 없어요. 용량이 표기 안 돼 있었어요. 그게 내 탓이니? 절차상 어머니가 감수하셔야 해요. 그녀는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지금 나가요. 여기 있으면 곤란해요. 기자들도 온대요. 이 밤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길 막히기 전에 산 쪽 휴게소로 가요. 윤정 씨는 빠른 걸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오키 씨는 그 뒤를 따라가며 불 꺼진 병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굳어 있었고 창문 바깥에선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멀리서 울렸습니다. 윤정 씨는 말없이 고무장화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타세요. 어디로 가는 거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꼬불꼬불했고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에 나무들이 휘어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흙탕물 위로 번졌습니다. 오키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정아, 너는 괜찮니? 괜찮아요. 운전 집중할게요. 윤정 씨의 눈동자는 전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이어가 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늘은 번개로 갈라졌고 그 빛이 잠시 차 안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윤정아, 산이 무너져.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차가 크게 흔들리며 비탈에 멈췄습니다. 타이어가 허공을 헛돌았고 창문에 흙물이 튀었습니다. 윤정 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람 불러올게요. 윤정아, 나가지 마. 밖은 위험해. 어머니, 제발 잠시만요.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금방 올게요. 차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윤정아, 가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빗속에 묻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어둠은 물처럼 차올랐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사라지고 엔진 소리도 멎었습니다. 오키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 사이로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차 안은 서서히 냉기로 채워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9시 15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돌멩이가 굴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이 섞였습니다. 살아야 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지, 그래야 빚을 갚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에 닿은 빗물은 짰습니다. 그 짠맛이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공기에는 쇠비린내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손녀가 건네주던 종이 쪽지 한 장.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솥이에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도시락통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살아있으면 내일이 오겠지.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울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개 한 줄기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빛에 비친 창문 위에는 젖은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자국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소리 속에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아, 넌 돌아올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멈췄습니다. 차 안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고 오키 씨는 그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창 밖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낯설게 맑았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세상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끝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산 아래 도로는 진흙빛 강처럼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김옥희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 안은 눅눅한 공기와 비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을 들어 창문을 닦았지만 안개가 짙게 껴서 바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틈에서 찬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살았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쉰 나뭇가지처럼 갈라졌지만 그 속엔 확실한 숨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진흙이 발끝을 잡았습니다. 신발은 금세 젖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땅에서는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멀리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산의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자 비탈 아래로 부서진 나무와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도로 한쪽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윤정아 그녀는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산 아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이기도 했고 고립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살아있으려는 반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젖은 휴지와 볼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볼펜을 쥐자 손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날짜 기억해두자. 그녀는 뒷좌석 종이 조각을 꺼내 적었습니다. 6월 14일 폭우 다음 날. 살아있음. 글씨는 삐뚤었지만 펜촉의 눌림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산속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했고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나뭇잎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도시락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가죽이 젖어 차가웠지만 손 안에서 온도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 위에 앉아 밥을 조금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씹을수록 입안에 힘이 생겼습니다. 밥알 하나가 이 사이에서 톡하고 터지는 순간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살아야지.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지. 그녀는 젖은 옷자락을 짜냈습니다. 흙탕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햇빛이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젖은 나뭇잎에 닿자 세상 전체가 잠시 반짝였습니다. 산을 내려가려 하자 진흙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 몸을 세웠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은 오히려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길이란 건 밟아야 생기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내려오자 도로 아래로 흙더미와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흙탕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도 귓속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트럭은 이미 먼 거리였습니다. 대신 그 소리의 방향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다시 걸었습니다. 진흙 위에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사이로 흙물이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쯤 산 아래 작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기름통과 낡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문 앞에는 덜 다른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길이 끊겼어요. 어르신이요? 들어오세요. 위험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작은 난로가 피워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군복 점퍼를 걸친 중년이었습니다. 어쩌다 산속에 계셨어요? 차가 미끄러졌어요. 아가씨가 사람 부르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으니 구조대가 곧 올 거예요. 일단 몸부터 녹이세요. 그는 담요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 어깨에 둘렀습니다. 담요에서 약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옥희예요. 전송만식입니다. 여기 창고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살아서 내려오신 게 다행이죠. 그는 컵라면을 꺼내 물을 부었습니다. 끓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난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불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내려가 봐야죠. 다시 일할 때를 찾아야 해요. 산사태 난 지역은 며칠은 통제될 겁니다. 제가 내일 읍내까지 태워드릴게요. 정말요? 네. 대신 오늘은 푹 쉬세요. 잠은 여기서 주무시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빚 아닌데요. 그래도 살아서 밥 한번 해드릴게요. 그 말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네요. 저는 밥 좋아합니다. 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밖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렸고 창고 안의 불빛은 작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담요 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를 말리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사람을 만났다. 다시 밤 냄새를 떠올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빛이 눈꺼풀 안에서 노랗게 퍼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일의 모양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송만식 씨의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밤 냄새 나는 데로 가야지. 그날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산을 덮었던 흙냄새가 마을까지 흘러내려왔고 골목 사이에는 젖은 먼지가 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옥희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도시락 가방, 다른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봉화 읍내였습니다. 폐업 안내문이 붙은 분식집, 문이 닫힌 사진관, 먼지가 쌓인 자판기.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곳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로수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아직 믿기 어려운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면 밥 한 끼는 팔 수 있겠네요. 송만식 씨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오가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냄새가 나면 사람도 오겠죠. 그날부터 그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대신 바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커다란 솥을 닦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 물 끓는 소리, 밥알이 익어가는 소리. 그 리듬이 마음의 숨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오래된 포장마차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빌릴 수 있을까요? 팔 것도 없으시잖아요. 밥을 팔고 싶어요. 밥이요?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시장에서 밥을 사 먹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음이 되면 되죠. 그날 오후 그녀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에 낡은 포스터를 뜯어냈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먼지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손등 위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이 덜컹거리며 수증기를 내뿜었습니다. 쌀 냄새가 골목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냄새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릇 하나를 들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밥 드실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밥김을 흩뜨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이 사이에서 톡톡 터졌습니다. 그 감촉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노트를 폈습니다. 쌀 1kg, 콩 200지, 김치 반 포기. 첫밥 완성. 글씨는 삐뚤었지만 펜 끝엔 확실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에 쌀가루 냄새가 묻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의 젊은 사회복지사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서안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식사 제공하시는 분이 김옥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기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먹은 것, 남긴 것 다 썼어요. 회계장부 같네요. 이렇게 꼼꼼한 분 처음 봅니다. 글을 써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서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공동식당 지원 사업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에요. 이런 장부면 바로 신청 가능하세요. 사업이라니, 그건 큰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장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르신의 증거예요. 정직하게 사셨다는 증거요.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종이의 따뜻함이 심장 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밥을 지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밥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솥뚜껑을 덮는 순간 그 의문은 대답으로 변했습니다. 뚜껑 아래에서 복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글씨는 삐뚤었지만
햇살이 닿자 반짝였습니다. 첫 손님은 송만식 씨였습니다. 그는 바람을 막으려 양손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나서 왔지요. 밥이 아니라 사람 냄새 같아서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값은 얼마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그럼 내일은 2그릇 먹겠소. 그 대화는 오래된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저기 그 간병인 아니야? 환자 죽게 한 사람이라던데. 그래, 그 여자가 여기서 밥을 팔아?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오키 씨는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이 덜컹거릴 때마다 소문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밥 12그릇, 쌀 2kg, 콩 300지. 소문은 많았지만 밥은 더 많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시장 불빛이 섞였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피곤보다 작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서한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옥희 씨 복지식당 예비 신청서예요. 적어도 되시죠? 제가요? 네, 이 노트 덕분이에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못나도 괜찮을까요? 그게 어머니의 글씨잖아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밤 냄새가 다시 시장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 냄새는 오늘 하루의 답장 같았습니다. 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첫 지원 서류 제출. 쌀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부풀었다. 펜을 내려놓자 문 밖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낮은 목소리. 이게 어머니 가게구나. 박윤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오키 씨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덮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옥희 씨 예비인가 접수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밥이 증거가 되겠네요. 그날 오전 시장 거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늘 장사 준비로 분주하던 노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바람결이 다르다는 것을 김옥희 씨는 바로 느꼈습니다. 포장마차 문을 여는 순간 신문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화 간병 사고, 책임자 소재 불분명할자는 크고 잉크는 아직 새까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문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이서한 씨가 숨을 고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이 기사 봤어요. 요양원 쪽에서 어머니를 다시 언급했어요. 약물 투약 기록이 없다고. 그 기록 내가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장부에 다 있죠. 그런데 서류 원본이 사라졌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졌다고요? 병원에서도 모르겠대요. 대신 그날 통화 녹음이 있대요. 누가요? 박윤정 씨가요.
그녀의 이름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공기는 잠시 식었습니다. 그 식은 공기 속에서 김이 다시 끓어오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보여달라 하세요. 직접 보러 가시겠어요? 네. 이번엔 내가 가야 해요. 오후 3시 시청 민원과 상담실. 창밖으로 햇빛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에는 먼지가 금빛으로 떠 있었습니다. 탁자 맞은편에 앉은 이는 박윤정 씨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법률 자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한 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녹음기를 올렸습니다. 이게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삐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약은 반만 쓰세요. 의사 지시예요. 네, 반만요. 기록은 내일 하셔도 돼요. 지금 바로 적을게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오키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낯선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처리할게요. 도장은 찍었다고 해요. 그녀의 며느리 윤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숨소리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청 복도에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법률 자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키 씨는 손에 쥔 장부를 펴서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에 그날 시간, 투약량,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씨 위에 반용량, 오후 3시 4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확대경으로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볼펜 잉크가 1년 전 날짜와 일치하네요. 그럼 이게 원본이에요. 맞습니다. 이서한 씨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가 공식 증거가 됩니다. 윤정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버릴 땐 이유가 많지만 사람을 살릴 땐 증거가 하나면 충분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병 과실 혐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류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도장 위의 잉크를 천천히 말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청 앞 광장은 늦은 오후의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공기에는 막 끓인 밥처럼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한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빛이 흙탕물처럼 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밥솥을 열자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김이 얼굴에 닿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김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오늘 밥은 조금 더 짜게 해야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게. 그녀는 솥을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지난날의 억울함, 오늘의 해방 그리고 내일의 밤 냄새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이 간병 누명 벗었다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가 그래도 밥은 맛있다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밥알이 솥 안에서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비닐천 아래에서 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증거가 사람을 살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잉크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 냄새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누군가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코트 깃, 어둠에 젖은 눈빛. 박윤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오키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종이 달력을 흔들었습니다. 내일이라는 글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달력 앞에서 손가락으로 내일의 날짜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밥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리잔처럼 맑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던 밤의 냄새가 서서히 걷히자 미지근한 햇빛이 골목 바닥을 고르게 덮었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온 빛이 조리대 위에서 둥글게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소금처럼 반짝였어요. 김옥희 씨는 손등에 물기를 털고 국자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금속의 온도는 막 끓기 시작한 솥보다 느렸지만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9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최종 서명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사인 하나면 예비가 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문턱 같은 시간, 넘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가벼운 바람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문이 작은 현수막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밥상 기록이 만든 믿음 글씨는 삐뚤었지만 아침빛을 받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빈 밥그릇을 가지런히 줄 세웠습니다.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며 내는 얇은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송만식 씨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손을 흔들며 내렸습니다. 구겨진 점퍼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오늘은 냄새가 멀리까지 갔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명 날이에요. 그럼 나는 줄 맨 앞에서 2그릇이요. 한 그릇만 드세요. 한 그릇은 내일 오셔서 드세요. 에이, 알겠소. 두 사람의 대화는 뱃속에서 고요히 섞였습니다. 9시 55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서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1층 민원실 앞이에요. 서류 검토 끝났고 위원장님 방으로 올라갑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저는 가게를 지켜야 해요. 같이 안 오셔도 괜찮을까요? 밥을 지어야죠. 내가 짓는 밥이 내 서명이에요. 전화를 끊자 솥뚜껑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얀 김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뺨을 스쳤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쪽의 온도였어요. 10시.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얀 코트를 입은 박윤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주 연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밤 냄새와 섞이자
공기가 희미하게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짧고 낮은 호흡이었습니다. 오키 씨는 국자를 세워놓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마침 잘 왔구나. 서명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고 연락 받았어요. 그래. 너도 밥부터 먹고 가자. 네. 그녀는 밥솥에서 첫 그릇을 떠 윤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밥알이 사기 그릇 벽에 닿으며 내는 톡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눈앞을 얇게 가렸습니다. 맛있어요. 오키 씨는 대답 대신 물잔을 건넸습니다. 유리잔이 이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10시 12분.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서명 완료단 3글자였습니다. 햇빛이 화면 위로 번져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비둘기 2마리가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곧 이서한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협동조합 정식 인가예요. 오늘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자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과 금속 사이에서 온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밥을 더 지어야겠네요. 전화를 끊자 송만식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맑게 퍼졌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점심 무렵 문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요양보호사, 상인, 아이 엄마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와 밥 냄새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참기름 향과 된장의 짠 향이 부드럽게 섞였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게 반짝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줄 앞에 노란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 기록 밥집이죠? 네, 어서 오세요. 얼마나 줘요? 배부를 만큼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요. 오키 씨는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채워드릴게요. 점심이 한창일 때 줄 끝에 박윤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종이봉투를 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계산대 앞에 서자 봉투가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센터 추가 지원금이에요. 지정 식자재 포인트예요. 이서한 씨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오늘부터는 손님으로 올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 그릇 더 푸었습니다. 국자 끝이 살짝 떨렸지만 밥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가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거지통의 물은 미지근했고 거품은 느리게 사라졌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자 유리가 시원하게 식은 온도를 전했습니다. 그 틈으로 햇빛이 얇은 금빛 막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서한 씨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종 공고문이에요. 오늘자로 등록됐어요. 종이가 공기 중에서 부풀었다가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표지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건조함이 손끝의 미세한 수분과 만나 마찰음을 냈습니다. 이제 밥이 숫자와 같이 걸어가네요. 네, 숫자는 걸음을 늦추지 않아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먹은 된장 맛이 잊히질 않아서요.
오늘은 2그릇 주세요. 그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배고픔보다 오래된 그리움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된장은 아직 그대로예요. 오후가 기울자 골목이 더 밝아졌습니다. 햇빛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유리문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부엌 벽에 걸린 낡은 도시락 가방이 그 빛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검은 가죽의 거친 결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았지만 이미 다 아문 자리에 감촉이었습니다. 그때 아이 둘이 문 앞에서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밥 냄새 나요. 그래, 들어오렴. 밥은 냄새로 먼저 먹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내밀어 솥 안을 바라봤습니다. 쌀알들이 김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이들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옮겨 담겼습니다. 해가 더 기울자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늘함이 뜨거운 그릇 바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온 김이 문 밖으로 흘러가며 골목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종소리가 따라와 잠시 섞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남으면 사람도 남는다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윤정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손 좀 쓸게요. 손님 밀릴 때 반찬 그릇만 채워. 네. 그녀는 말없이 앞치마를 메고 나무를 덜었습니다. 집게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일정한 금소금이 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오에 붙였던 공고문이 유리문 안쪽에서 마지막 햇빛을 받았습니다. 활자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운영 목적 누구도 배고파서 버려지지 않도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심장 옆으로 내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지자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릇 표면에서 둥글게 번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남은 온기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며 내는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리고 기록은 나를 살렸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하루의 맥박처럼 들렸습니다. 불을 끄기 전 도시락 가방을 들어 벽에 걸었습니다. 가방 끈이 못에 걸릴 때 나는 작은 빗끝 소리, 그 소리는 피곤의 끝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박윤정 씨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지 않지만 확실한 인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 출발에 어울리는 인사였어요. 오키 씨는 유리문 안쪽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밥이 충분했습니다. 밥은 모든 대답보다 먼저 도착했고 모든 사과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불을 끄자 가게는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빛이 유리창을 통해 바닥에 얇게 깔렸습니다. 그 빛 위에 장부와 공고문의 그림자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두 그림자의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 발을 떼었습니다.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된장에 남은 소금기와 보리밥의 달큰한 향이 아주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배고픔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안도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아무도 버리지 말아요. 그 말은 소리라기보다 온도였습니다. 골목벽을 타고 흘러내린 그 온도는 바닥에서 아주 느리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일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켰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